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건물 전체하고 토지 지분인 매각을 나오는 경매지에는 토지 지분은 진입로, 지입로가 이 인근 공장들하고 지분 공동 소유고 토지 자체는 단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유 매수 공유물 변화를 위한 매수 청구권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나온 거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가 대상이 안 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치권이 신청이 된 물건이에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 있죠. 매각 물건 명세서는 우리 경매했을 때 아주 중요한 그 서류 중에 하나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럼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시면 임차인 현황하고 등기부상에 인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크게 두 가지 나오고, 또 하나 또 매각 물건 명세서에 봐야 될 사항은 최선순위 설정 일정,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말소기준 권리죠. 말소기준 권리가 2017년 3월 27일 근저당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요 자체는 법원에서 알려주는 거니까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겠죠. 요 맨 밑에 사항에 보시면은 비고라인에 보시면은 일괄 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 어쩌저쩌 써 있죠. 요 내용이 있고, 뒤쪽에 보시면은 5번 사항에 6억 3천이 유치권 신고가 되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 부분은 알아서 이제 판단하라는 거죠. 그 입찰자가. 그리고 뒷부분 보면은 신청 채권자,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있죠. 경매를 누가 신청했냐? 뭐라 써있는지 중소기업은행인가요? 뭐라 써있네요. 중소기업은행이요. 채권자가. 네.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에요? 네. KFY 뭐라 써있는데? I0122 유동화 전문. 유동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행에서 NPL로 해가지고 유동화 전문회사한테 그 채권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최초에는 중소기업은행에서 근저당을 해줬고, 이후에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채권을 사간 거죠. 그래서 유동화 전문회사에서나 또는 중소기업에서가 현재 채권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현황 물건을 보겠습니다. 현황 물건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지적도상에 글씨가 위에 올라와 있는 위쪽이 북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쪽. 여기서는 여기 땅도 북쪽으로 나왔죠. 여기 강의 표시에도. 그럼 요거 없다 하더라도 지역도 보고 요 위쪽 글씨가 똑바로 세워져 있을 때 위쪽이 북쪽이에요. 그럼 우리가 현재 아침이라 오전이라 좀 해가 저쪽에 떠 있죠. 그럼 오른쪽이 동쪽이라 했잖아요. 동쪽, 서쪽, 뒤가 남쪽, 북쪽. 저쪽이 북쪽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 도면을 볼 때 어떻게 놓느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그러면 요 밑에 있죠. 요게 도로가 저 앞에 아스팔트 도로 있죠. 흰 차 앞에 있는 저 덤프트럭 있는데, 덤프트럭 있는 데가 여기가 북쪽이고, 우리가 이쪽이 연번 4가 써 있는 데가 서쪽, 저기 동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서쪽. 그러면 이 건물하고 보겠습니다. 건물에 요게 저 흰색 건물이고, 요 앞에 여기가 앞에 정문이 되고, 뒤가 저쪽 파란색 건물이고, 요 건물 하나가 위에가 저 위에 1층에 무슨 안전망 같은 거 설치되어 있죠.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3개가 되겠습니다. 그 유치권은 이제 아시겠지만, 유치권은 성립이 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계약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 계약서 가지고 유치를 해야 돼요. 유치는 뭐냐? 점유를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점유. 직접 점유가 있고 간접 점유가 있는데 무조건 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돈 못 받은 날부터. 그럼 우리는 사실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이해관계자에밖에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낙찰을 받고 나서 그때 이해관계자가 돼가지고 잔금 내기 전에 사건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가가지고 그 관련된 서류를. 그러면은 그때 가서
계약서를 보고 과연 이 계약서 여기에 맞는 계약서인지 아니면 그 계약서가 저기 강원도에 있는 계약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계약서가 되면은 유치권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되죠. 또 여기에 그래서 결련성 연관이 돼 있어야 돼. 이거하고 계약서가 연관이 되었어야 되고 돈도 그때부터 못 받은 날부터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를 하면 점유를 했다고 그 당시에 점유한 날짜부터 지금까지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점유가 했다고는 보여집니까? 외관상 봤을 때는 공장이 가동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점유자하고 임차인하고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실제로 돈 주고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다 하면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그러면 점유를 못하면 유치권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해당 건물을 그 계약서를 가지고 공사를 했어야 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것도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어떤 사치성은 안 되고 뭐 필요비 유익비라고 하잖아요. 이 공장을 유지하는데 가동하는데 반드시 중요한 시설이라든지 했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증거물이 나와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치권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 유치권 성립된다 보지 마시고 또 신청은 금액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신청하면 법원에 다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이게 6억 3천이 6,300이 될 수도 있고 63억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이게 유치권이 성립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유치권이 일반적 경매에 있어서 유치권 성립하는 그 율이 상당히 낮아요. 일반적으로 한 90% 내외 정도는 성립이 안 된다고들 많이들 이렇게 경험치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유치권은 이따 가면은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따져보면은 상식적으로 따져보면은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출구 전략이 뭐냐? 출구 전략이 항상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고 어떤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나 이거를 매매할 거야, 사가지고 팔 거야, 단기 매매할 거야, 또는 장기 매매할 거야, 또는 나 임대인 놓을 거야, 임대할 거야, 또는 내가 운영할 거야. 이런 목적이 불명확하게 있으면 안 되고 목적이 명확해야 되겠죠. 그럼 나는 이거 임대를 줄 거야. 그 임대도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크게. 현재 있는 임대인을 승계해 줄 건지 또는 제3자를 끌고 올 건지.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임대를 많이들 생각할 거예요. 공장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임대를 해가면서 대출 이자를 내가면서 진행하다 보면은 상당 기간 공장은 땅이 면적이 크기 때문에 집가 상승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투자 플러스 상가 투자에 장점이 있는 게 일반적 공장의 특징입니다. 여기 본 토지 2,300평이에요. 본 토지가 2,350평이거든요. 2,350평이면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가 화성시가 상당히 뜨는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화성시가 뜬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 어느 부분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할 건지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이 뜬다고 해서 안성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또 좋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출구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 물건을 얼마에 팔 수가 있다든지 얼마에 임대를 놓을 수가 있다든지 그게 판단이 서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임대를 놓겠어. 임대를 놓는다 하면은 평당 가격을 계산해야 돼요. 보통 화성은 25,000에서 30,000원 정도 임대료가 형성이 돼요. 평당. 그리고 여기가 건축 면적 있죠. 건축 면적 역으로 환산해가지고 평당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또 역산해가지고 내가 이 공장 얼마에 살 수 있겠구나가 나오겠죠. 대출도 공장 같은 경우는 대출이 일반 다른 물건보다는 많이 나와요. 약 80% 내외 정도 나오거든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나오고 또 기계류에서도 나와요. 공장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은 일반 다른 건물보다 다른 다른 종류보다 대출이 좀 더 나온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 금액이 산정된 그 구성 요건 중에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감정평가가 됐을까 했을 때 일반적 기계료가 금액이 많이 포함되면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 금액이 형성되는 건 크게 토지, 그다음에 건축물, 그다음에 기계주인데 기계주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사용 못한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자세히 나와 있네요. 흰 건물, 위에 거 회색 건물, 그다음에 요거 있죠, 점선, 네. 파란 거. 네. 이거는 제시회 건물이어가지고 부합 건물로서 제시회는 등기가 안 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선이지, 점선. 네. 점선은 그 등기에 포함 안 되고 아마 포함은 됐을 거예요. 우리 매각에는. 근데 이게 만약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면 제시외인데 매각 미포함하면 우리 물건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북쪽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이 하나가 임차인이 있거든요. 자, 임차인은 주택도 임차인이 있고, 상가도 임차인이 있고, 공장도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은 크게 상가 임차인하고 주택 임차인이 나누는데, 우리는 공장 임차인은 상가 임차인을 보셔야 되고, 상가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임차인이 임차인 성립 여부를 보려고 하면은 보통 상가는 사업자 등록증을 봐야겠죠. 사업자 등록증이 화성이죠. 또 화성 인근에 있는 저 세무서 가서 보시면 되고, 반드시 공장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주거도 봐야 됩니다. 직원들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주소가 팔탄면이죠. 네. 그 면사무소 가가지고 전입신고 열람도 발급을 받아봐야 돼요. 양쪽 다 받아봐야 돼. 가가지고 분석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봐서는 우선 주택 임차인 없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그 법원에서 나온 매각물건 명세서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팔탄 면사무소 가가지고 전입세대 열람도 발급 받아야 되고, 또 인근에 있는 해당 팔탄면에 해당되는 그 세무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아봐야 되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해석할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차이점은 딱 한 가지 있다 있죠. 환산보증금 제도가 있다. 환산보증금은 월 임대료 곱하기 100 플러스 현재 보증금, 그러니까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에 150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50 곱하기 100 하면 1억 5천이 되겠죠. 1억 5천에다가 2천 더하면 1억 7천이 환산보증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차이점 딱 그 하나, 환산보증금 제도가 있다 없다, 그건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환산보증금을 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건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 테이블이거든요. 이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죠.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우리는 상가가만 있다가만 공장이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보셔가지고 상가하고 주택하고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주택은 라인이 두 라인이야. 두 테이블, 둘. 근데 상가는 앞에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환산보증금에 과연 금액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금액 내에 들어가면은 배당을 해주고, 이 금액이 안 들어가면은 만약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죠. 말소기준 권리보다 밑에면 볼 필요도 없는데 위에다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환산보증금 이 금액보다 오버가 된다. 이 화성시 해당 근저당 날짜 있죠. 근저당 날짜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역을 봐가지고 환산보증금이 이 금액보다 밑에다 위다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2017년도가 근저당 날짜가 잡혀있죠. 2017년도 보겠습니다. 2017년도는 요 사이입니다. 요겁니다. 여기서 아마 여기 겁니다. 여기 두 번째 화성시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일 거예요 아마. 그럼 여기가 3억 원 이하죠. 아까 1억 7천 나왔죠. 그럼 환산보증금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누가 해준다? 법원에서 배당을 해준다. 단 모자르는 금액은 우리가 인수다. 단 이 금액보다 많이 넘었어. 환산보증 계산을 해보니까 넘으면은 임차인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대항력 있다 하면은 우리가 100% 인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테이블은 주택임대차가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는 그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들어봤죠? 상가도 소액임차인 제도가 있어가지고 보증금이 아까 전에 2천이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2천이다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죠. 그럼 이 사람 또 소액임차인도 돼요. 얼마까지? 1,900만 원까지 이거는 무조건 보호를 해준다. 주택임대차법과 똑같습니다. 두 개는. 그래서 상가는 하나, 둘, 주택은 둘만 있는 거죠.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첫 번째 28차 그 임장을 마치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경매 물건 볼 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좋다 하지 마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역산으로 뭐 사업성을 분석하다든지 내가 얼마에 팔 수가 있다든지 그렇게 접근해 나가시면 좀 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경매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요 첫 번째 경매 임장을 마치겠습니다.